유신의 배경부터 천천히 첫 번째 주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당시에 경험하셨던 유신의 배경 어떤 걸로 꼽으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유신의 주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박정희라는 자죠.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을 얘기할 때는 존칭을 안 씁니다. 왜냐? 박정희는 껍데기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속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독재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불식기 위해서 일으켰던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 혁명을 1년도 채 끝나기 전에 박정희라는 자가 총칼 군인들을 끌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강탈하죠. 그날부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19로서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화가 되어보려고 했던 것을 막은 것이 바로 5.16이었고 그 5.16이라는 것이 바로 유신의 전초였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가장 북한의 주석제 독재 정권과 그다음에 남한의 박정희 독재 정권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평가되는 7.4 남북 공동성명이 72년 7월 4일에 있었는데 7.4 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72년도의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은 박정희가 이브락이라는 중앙정보부장이죠. 요새는 국정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자를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한테 뇌물을 주고 별짓을 다해서 남북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왜 보여주려고 그랬느냐? 7.4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바로 3개월 후에 소위 유신 헌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종신 집권을 하기 위한 초석으로 바로 대국민 사기로 썼던 것이 7.4 공동성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당시 유신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김기춘이라는 자가 유신 초안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70년 11월 13일 평화시장에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쓰러져간 전태일 열사의 분신 사건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당시 노동 문제가 얼마나 열악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좀 읊어주실 수 있으세요? 70년대 우리의 노동 현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서울로 나와서 청계천, 정말 인간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방에서들 모여 앉아갖고 일당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일을 했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때 전태일 열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린 노동자다. 아무리 이렇다 해도 노동자의 권익을 좀 찾아야겠다. 그래서 공부도 못했던 전태일 열사가 스스로 책을 들고 다니면서 청계천에서 책을 얻어갖고 노동법을 배우고 이것을 갖다 들고서는 기업체, 자신들의 기업체에다가 요구를 하고 청원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정부와 이 못된 정말 악덕 기업주들 그분에게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들의 힘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도착해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면서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그런 소리를 외치면서 분신사절하게 됐죠. 결국은 그런 희생이 있어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대한민국 의정자들이라든가 기업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책으로 본, 아까 나왔던 책으로 본 역사에서의 유신이 아닌 정말 유신이 어떤 거였는지, 유신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유신, 종신 집권을 위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전초 작업을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7.4 공동성명으로 통일이 되는 것처럼 국민들을 사기를 쳤죠. 그리고 유신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바로 김기춘이라는 작가도 있었고요.
1961년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봤고 63년도까지 오면서 공화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모든 불법적이고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끌고 모아서 공화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을 하려고 했죠. 첫 번째 5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국민들이 뭐가 뭔지 몰랐어요. 유일하게 사상계를 발행했던 장준호 선생과 또 몇몇 재인사들과 정치인들은 저자가 군인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명명백백하게 알려줬다. 그리고 이제부터 싸워야겠다. 했죠. 이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6대 대통령이 또 출발했죠.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가 이겼습니다. 그 후로 박정희는 선거하기가 싫어졌죠. 그 다음에 김대중 씨하고 선거를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각각 잘못하다는 시기 있구나. 선거를 한 후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개표 참관인은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야당 참관인을 입장을 안 시키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종신집권을 위한 유신헌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선거를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을 시키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왔다. 그러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죠. 이 지금 대기업 중심 구조의 경제 체제를 만들었던 이 83 기업사채 동결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5.16 군사 쿠데타를 이끌고 나서 이제 공화당을 창당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꼬아야 되죠. 그래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옵니다. 독일에서 돈을 빌리는데 독일에서 돈을 빌려주려고 보니까 자본을 빌려주는데 갚을 능력이 없지 않냐. 근데 박정희는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그 담보물로 서독 광고하고 가로사를 보내주겠다. 총 한 2만 명이 되는 서독 광고하고 가로사를 보내서 그들이 받는 월급을 몽땅 담보로 하겠다. 이런 짓거리를 해갖고서 돈을 빌려와서 돈을 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치 자금만 쓴 게 아니죠.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도 있고 그 돈을 빌려왔던 산업 자본을 빌려왔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내줍니다. 기업체들은 그 돈을 받아서 기업을 일으키게 됩니다. 돈을 1억을 주고선 이걸 하라고 그러면 1억 기업체가 합니다. 1억이 들어가니까 이걸 1억을 주면서 최고 70%까지 커미션을 떼갑니다. 박정희 중앙정보부에서 장인의 정치자금을 하고 최고 70%까지 그렇게 떼가다 보니까 기업에서 나는 돈 받아고 공짜로 받아서 기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사채를 씁니다. 사채를 쓰고 하다 보니까 빚이 눈덩이같이 불어나죠. 그 10년이 도래했습니다. 72년 정도 됐을 때는 차와 빌려을 갚아줘야 돼요. 돈을 갚아줘야 못 갚아줘요. 왜? 돈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창작한 게 박정희한테 다시 찾아가죠. 박정희가 해준 것이 소위 기업 사채 동결이라는 겁니다. 갚지 않아도 돼. 그리고 이자를 무지하게 낮춰주고 5년까지 10년 상환해라. 이렇게 해줌으로써 기업의 숨통이 커집니다. 외형상으로는 참 보기가 좋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소위 우리가 우려하고 지금까지도 내놓는 정경유착, 돈과 정권의 유착, 여기서 나온 비리와 부패 이런 것이 탄생하게 되면서 소위 기업, 대기업 여기에 도덕적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유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기업 사채 동결의
곡 준비했습니다. 제야 대통령이라고 일컬어지셨던 장준하 선생님께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시고 말도 안 되는 긴급조치 1호에 의해서 징역 15년을 하시다가 75년에 뜻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가슴 아프셨을 정원호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준 선생님은 무엇을 했느냐? 유신 헌법 철폐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1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 정치권에서 특검은 100만인 서명, 1000만인 서명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숫자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그 당시 우리 헌법에는 100만인이 국민 100만인 서명은 헌법을 청원할 수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시작해서 33인이 서명을 해서 시작했는데 100만인 유신 헌법 절대 100만인 청원운동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이 안 됐을 때 40만이라는 숫자가 서명을 했어요.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종이에다 서명합니다. 40만이라는 숫자가 넘어가니까 박정희가 급해졌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긴급조치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긴급조치 1호로 장준하 선생님이 체포가 돼서 15년 형을 받고 감옥을 가시게 되죠. 장준하는 오로지 생각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한테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놈이라면 그 두 가지밖에 온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정말 나라에서 형편없이 살았죠. 그렇지만 아직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상록수, 지난 전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상록수를 제작함으로써 여기에 나온 수익금 같은 것은 정말 이 사회의 어려운 쪽에 또 일하는 쪽에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분들에게 쓰여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고맙고 또 상당히 고생한다고 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생하시는 분들 앞으로 더욱더 힘차게 일을 하시게끔 곁에서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